이 땅끝이란 곳은 육지 끝 절망과 마찬가지지만 또 바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나이덕 시인의 땅끝입니다. 현대시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나이덕 시인 하면은 푸른 밤을 비롯해서 캘리그라피에 많이도 쓰이기 때문에 나이덕 시인의 시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나이덕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1966년에 이제 출생하셨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시인입니다. 나이덕 시인 하면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시 세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성적 상상력. 그래서 나이덕 시인의 시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게 바로 특징입니다. 이 나이덕 시인이 모성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덕 시인은 이제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에덴 보육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덕 시인은 이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의 경험이 나이덕 시 세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어머니는 있지만 뭐랄까 고아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나이덕 시인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이덕 시인이 애향원이라고 서울에 이사 온 다음에도 20살까지 이곳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이 같은 삶 속에서 나이덕 시인은 공동체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좀 쓸쓸하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덕 시인이 이제 첫 시집 뿌리에게, 이게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이제 시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뿌리에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일상 속에서 삶의 쓸쓸함과 고통을 이 모성적 상상력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보기보다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담담하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이런 시세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이덕 시인은 이런 나무나 뿌리나 흙 등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려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이덕 시인의 시세계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면 배경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덕 시인의 정말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땅끝이라는 작품이요, 나이덕 시인이 못 위의 잠이라든가 귀뚜라미, 배추의 마음, 그런 저녁이 있다 등의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뭔가 울림을 주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릴 적에 이곳을 가고 또 성인이 된 이후로도 갔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 더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시라는 게 개인적 경험이랑 이제 결합이 되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고 이제 1연이 나옵니다. 산 너머, 자, 화자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대상이 뭐예요? 산이죠. 산 너머 고운 뭐가 있었대? 노을이 있었대. 고운 노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화자가, 이 화자라는 대상이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자 뭐하고 있어요? 그네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미를 보면은 굴렸지, 잡아먹혔지, 떨고 있었어로 이 과거입니다. 그것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언제 과거냐면요, 어린 시절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를 볼 때 일상적인 자연물을 나타내는 이 시어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 시절에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다는 건 실제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고운 노을은 뭔가 저 너머의 지평선에 있는 어떤 이상, 꿈, 희망, 환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모두 꿈을 꾸거든요. 너 장래희망이 뭐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우리가 항상 어릴 때 받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성인이 돼서. 그래서 이 노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네를 힘차게 타고 올라 발을 굴렸다는 꿈을 향한 어떤 몸부림의 자세,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 시 자체의 표면적인 의미 안에 있는 어떤 상징을 읽어내는 게 바로 시 공부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노을은, 노을이 나의 순수한 꿈과 희망과 환상이라고 했죠. 근데 끝내 뭐한테? 어둠한테 잡아먹혔지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둠이라는 거는 이 노을이라는 긍정적인 대상을 잡아 먹어버리잖아. 그럼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잔인한 현실 이런 거라고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잡아 먹혔대. 그러면 이 어둠이 노을을 잡아 먹는 거야. 근데 어둠은요 무생물이죠. 근데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화류법이 쓰이고 있죠. 이런 건 뭐 생동감을 위해서 또는 시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성인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꿈과 이상이 어떻게 됐다? 좌절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이 그네줄은 이 노을한테 나를 이어주는 대상이잖아. 오랫동안 어떻게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자, 이 그네줄이 삐걱삐걱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떨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사실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에 좌절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그네줄 있죠. 이 그네줄에 어떤 기능을 봐볼까요? 사실 이 그네줄은요 그냥 단순한 사물이죠. 근데 시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 그네줄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여기서 그네줄은 화자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정말 보여주는 어떤 대상인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어? 화자의 두려움이랑 감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할지 계속해서 봅시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곳도 아니었지만. 자,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자, 이어는요. 자기가 어릴 때는 뭐를 쫓든 나비를 쫓든 이 나비도 아까 노을과 같은 의미예요. 이상, 꿈, 희망, 환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를 쫓듯 이런 거는 이 지규법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땅끝을 찾아갔지. 내가 어릴 때 본 땅끝과 내가 어른이 된 땅끝에 대한 인식이 여기선 대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땅끝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실제 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그 실제 지명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냐면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끝이라는 것의 지리적인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자, 여기 부분이 바로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육지에 뭐가 돼요? 끝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땅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문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뭔가 육지만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니까, 현재까지는. 자, 육지가 끝난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절망.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난 낭떠러지에 서 있어.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거예요. 나 육지의 끝에 서 있어. 이게 절망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역발상이 필요해. 육지는 끝나지만 뭐가 시작이야? 바다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지점은 이렇게 보면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해서 절망이지만 사실상 바다의 새로운 시작점이 희망을 내포하는 이중적인 공간인 거죠. 이건 의미로도 이렇게 이중적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 해남의 지명을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자가 절망과 희망이 중첩되는 지점이라 느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의미, 이거는 내포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나는 어릴 때 그냥 뭔가 환상에 쫓아서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아름다운 곳이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본인이 뭘 했기 때문에, 자각을 했기 때문이야. 어른이 돼서 삶을 겪어보니까 이 땅끝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다? 절망의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절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이게 진짜 해남을 몇 번 찾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굴곡이 많죠. 뭔가 어릴 때는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보고 나 인생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굴곡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굴곡들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나 마찬가지야.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그러니까 절망 앞에 서게도 된다는 거야.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놀러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어떻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이제 대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여기가 이제 땅끝이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후퇴야.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거.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먹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대. 이런 게 다 화류법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도라는 대상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당연히 부정이다. 왜? 화자라는 대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땅끝에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응? 예전에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왔지만 지금 내가 이런 위기 상황을 겪는 거는 내가 자처한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자연스럽게 와. 이거를 땅끝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땅끝이란 곳은 육지의 끝 절망과 마찬가지지만 또 바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사면을 볼게요.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이렇게 사면이 마무리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 땅끝의 중의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땅끝이 육지의 끝이기 때문에 절망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역발상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바다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점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요. 끝내 여기서 화자가 발 디디며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갑자기 화자의 인식이 변화를 합니다. 왜? 그런데 이상하기도 왜? 이거는 뭐냐면 화자가 절망 속에서 어떤 것,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에요. 저도 막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 전에 이 지금 나이보다 더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세상 속에 사라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내가 진짜 낭떠러지에 있어도 극적인 어떤 도움이라던가 내 안의 의지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이런 위태로움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요, 위태로움은 부정적인 건데 어떻게 아름다움이 스며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이라는 거는 모순적인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시에서 굉장히 많은 역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라는 건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이건 좋은 것 같아. 근데 사랑을 영원한 게 아니야. 이별을 해. 근데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숙한 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별이란 건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더 큰 사랑, 더 큰 성숙을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역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언어적으로는 역설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함축하는 모든 것이 다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싶어. 나 빨리 취업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취업을 했어. 근데 막상 취업을 하니까 너무 일하기가 힘든 거야. 나는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일을 하고 싶고 너무 이 직업이 좋았는데 막상 돼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그만두고 싶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식을 계속 키우지만 또 어느 순간 자식이 너무 미워.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 그리고 또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을 지나고 나면 또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 거야. 어떻게 미워하고 낳는데 미워해야지 더 사랑스럽냐. 이런 게 바로 인간의 그냥 삶이잖아요. 이 삶이란 건 항상 고통과 성숙 이런 게 계속 교차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위태로움 속의 아름다움이 계속 교차되는 거야. 이런 거를 어디서 이 화자가 땅끝에 서서 깨달았다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하냐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라는 건데, 이 젖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다? 바다의 시작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야. 절망 속의 아름다움을 역시나 역설적으로 그대로 이어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가 어디예요? 땅끝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땅끝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몇 번이라는 건 고통 속에서 한번 이렇게 아름다움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다고 이 고통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바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또 그 과정은 새롭기 때문에 인생은 재반복되는 테이프가 아니잖아요. 그 나름의 새로운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은 항상 이 인생의 굴곡에서 여기라는 것, 이 땅끝 낭떠러지에 이르리라는 것을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인생을 사색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한 발 떨어진 자세에서 뭔가 이 상황을 관조하고 있어. 내가 어렸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 이런 것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삶의 막다른 골목 또는 땅끝에서 느끼는 절망감. 이 절망감에 뭐를 얘기한다? 아름다운 극복을 얘기한다. 제가 예전에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 나이덕 시인의 땅끝을 보는데 정말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끝이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실제 고향이 정말 이곳이기도 하는데 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까. 조금만 멀리서 내 삶을 바라보면 충분히 다른 것을 할 기회라던가 다른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때는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까. 정말
그 과거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말로 사색하게 되는 그런 시가 바로 저의 그 땅끝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끝이라는 시를 좀 재미있게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